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관계가 현 단계에 오기까지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가 모두 희망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싱가포르 회담 합의와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 있는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화 작업 1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화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팝스타에게만 허락된 미국 뉴욕의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 방탄소년단이 펼친 공연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이 공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주부터는 유럽에서의 공연을 이어갑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평양을 4번째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오찬을 포함해 3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 국무부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전에 폐기를 했지만 검증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진 곳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제 속도를 내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장소와 날짜를 위한 선택지들이 구체화됐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관련 소식, 밤사이 새로 들어온 소식들이 많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시간 반가량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빨리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만난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다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확인을 위해 미국 사찰단의 방문을 제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언론을 불러 지난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사찰단의 검증이 빠져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진정한 핵실험장 폐기가 맞느냐며 비판해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서울로 와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난 사진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한국 또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서울을 찾은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입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등 관련 사진도 올렸습니다. 면담 사진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북측 관리들이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문은 특히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도자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네 번째 평양 방문에서 석 달 전 방문 때와는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북한 방문이 상당히 좋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지 8시간여 만입니다. 곧바로 청와대로 향한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But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has said, there are many steps along the way, and we took one of them today. It was another step forward. 폼페이오 장관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김 위원장과 만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번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응대에 감사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진 속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과 미국 측의 스티븐 비건 신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모습이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7월 3차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해 빈손 방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엔 미리 예고한 대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안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휘발유 탱크 화재가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17시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화재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황예린 기자, 휘발유 저장 탱크에 440만 리터의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밤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입니까? 네, 오늘 새벽 4시쯤 불길이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꺼진 겁니다. 큰 불길은 오늘 새벽 2시 45분쯤에 잡혔습니다. 네,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곳에서 어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제로는 바로 보이던 큰 불길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지 않았습니까? 혹시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서도 한동안 검은 연기가 현장에서 계속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이 연기에 대해 소방당국 측은 유증기와 수증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스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기 속 유독물질이 밤사이 낮게 가라앉았을 거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시민이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송유관 측은 유독물질은 모두 불에 연소돼서 검은 연기는 단순 매연으로 추정된다고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불은 모두 꺼졌고 화재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텐데 혹시 지금까지 파악된 화재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원인은 없습니다. 진화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오늘 낮에 현장을 둘러보고 이후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에 목격자들이 쾅 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점과 현장에서 확보된 CCTV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휘발유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측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근처 도로 발파 작업 등까지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화재 진압 현장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17시간 만에 모두 꺼진 이번 불. 진화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주유소에 공급할 기름이 저장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름을 다 빼내고 남은 기름도 다 태우는 방식으로 작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시작된 불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진화 작업이 이어져도 불꽃과 연기는 오히려 점점 강해졌습니다. 경기 지역 소방력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지자체 소방력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소방관 300여 명과 장비 110여 대가 투입됐고 소방 헬기 3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래도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로 방수를 했을 때는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포맥으로 화재를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불이 번지기 때문에 발화점에 물을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화재 진화에 쓰는 화학약품인 포맥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세서 불에 닿기 전에 기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름을 빼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동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탱크 기름을 다른 탱크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름을 최대한 빼내고 남은 분량은 태운 뒤에 일시에 포맥을 뿌려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고성능 화학차와 소방 헬기를 총동원하고도 진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멍흥웨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총재가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본국인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고 중국 공산당은 멍흥웨이 총재가 법을 위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2주 동안 실종 상태였던 멍흥웨이 인터폴 총재가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인터폴이 밝혔습니다. 멍 전 총재는 지난달 25일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멍흥웨이의 부인은 프랑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lthough I can't see my husband, we are always connected by heart. He will support me doing this. The matter belongs to the fairness and justice. 기자회견 직후 중국 공산당은 웹사이트를 통해 멍 전 총재가 법을 위반해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멍흥웨이를 체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그가 정변에 연루됐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멍 전 총재를 발탁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수뢰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점에서 저우융캉 세력 숙청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폴은 오는 11월 두바이 회의에서 새 총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김종양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가 총재 대행을 맡습니다. 김 대행은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경기경찰청장을 거친 뒤 2015년 인터폴 부총재 당선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사우디 왕가, 특히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써왔던 언론인이 터키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터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암살팀이 파견돼 이 언론인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곧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입니다. 지난 2일 사우디의 유력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이곳에 들어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카쇼기는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신변 위협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고 최근 약혼녀의 고국인 터키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실종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터키 경찰은 사우디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암살팀이 왔고 미리 계획된 살인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카쇼기가 2일 자국 총영사관을 방문한 뒤 바로 나갔다는 겁니다. أحب أن أؤكد أنه المواطن جمال غير موجود في القنصلية ولا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사우디 총영사관 측은 건물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녹화된 장면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틀 뒤인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과 여야의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올 들어 일본과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한 사례가 400여 차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이 290여 차례, 중국이 100여 차례, 러시아가 10여 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냉면으로 유명한 북한 음식점 옥류관 1호점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옥류관 요리사가 직접 파견되는 직영점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 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전세 보증을 받아 전세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주택자는 전세 보증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미칠 때만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제주 노선 운항에 들어가는데요. 하루 2번에 김포에서 제주, 하루 1번 광주에서 제주 노선이 운항이 됩니다. 지난달 탑승객 10,000명을 돌파한 뒤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오늘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재벌 총수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법원의 관행이 또 반복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4명이 한때 납치됐습니다. 40대 남성이 아이들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5시간 뒤에 학교 근처에 내려주고 달아났는데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장척저수지 근처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장척저수지와 철새도래지 우포늪 주위에서 긴급 방역 작업이 실시됐고 장척저수지 반경 10km 안에서 닭과 오리를 키우는 200여 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시가 복구에 나섰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땅을 팠는데 도로 밑에 묻힌 하수관로 파손으로 물이 새 집안이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파손된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오늘 오전까지 도로 포장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경우는 많이 알려졌었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것만 34편이고 최근 2년 동안은 15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갈등으로 한한령이 시행됐을 당시 중국 방송사들의 무단 표절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의 사기 혐의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원더걸스 출신의 가수 예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예은이 아버지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무주, 충북 영동, 경북 김천의 경계에 걸쳐 있는 민주지산의 봉우리 삼도봉에서 모레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지역 감정을 털어내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1989년부터 시작이 된 자리입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할 일정,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또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점검하고 취업 관련 경제 지표 추이도 살필 계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가 오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죠. 지금 그 기간인데요. 정부가 특히 오늘부터 2주 동안을 어린이 독감 집중 예방 접종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영유아보다 접종률이 높지 않아서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지나간 자리에 맑은 하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기까지 깨끗해서 상쾌한데요.
다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 곳곳 바람까지 강해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 22도에서 내일은 20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1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아침 기온도 주 후반에는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쌀쌀함이 아니라 추위마저 감돌겠습니다. 건강관리 더욱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강원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서울과 청주가 10도, 대구와 창원은 15도를 가리키고요. 북한 지역은 준강이 5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 그 밖에는 11도에서 15도로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와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북한도 최고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낮부터 더욱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을 계속 두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는 문을 열려는 듯한 모습까지 담겼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긴 했지만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복도에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도등이 켜지자 벌거벗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웃집 문고리를 잡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현관 문고리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열려고. 소리를 일단 지르고 누구냐고 크게 지르고 문을 쳤어요. 그러니까 좀 후다닥 하면서 사라졌는데 남성이 다시 문을 열고 밖을 살핍니다. 기웃거리며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고 재빨리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그날 저녁 무렵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그때마다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누구냐고 해도 대답이 없어요. 여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나 5만 원짜리 음주소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사람 뭐 발가벗은 걸 본 것도 아니고 그게 다른 범죄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피해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여성 A씨는 이후 나흘 뒤 결국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민들이 즐기고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치킨에 족발, 저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펼쳤습니다. 세계 불꽃축제 현장입니다. 저녁 7시 20분, 첫 불꽃이 터지고 탄성이 쏟아집니다. 흥을 돋우는데 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축제가 끝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벌써부터 공원 한쪽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요. 먹다 남은 도시락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이쪽에는 돗자리와 술병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 분리배출을 위한 통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이상한 다른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여기가 버리는 곳 아닌 곳이라고는 명시가 안 돼 있어갖고 남들도 버리니까 나도 버렸다는 응답이 대부분입니다. 돗자리와 쓰레기는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지금은 자정이 넘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원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원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봉사단 700여 명과 미화원 40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평소에 10배 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역부족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다 실어다가 갖다 놓고 다 일일이 골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고를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반복되고 매번 지적받는
나쁘끄러운 현장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생존자가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꾸만 틀렸던 대사를 다시 한 번 되냅니다. 줄을 치고 또 친 대본은 이제 여백이 없습니다. 어색했던 분장도 이제 곧잘 받습니다. 석 달 연습 끝에 첫 무대에 서는 주연 배우,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입니다. 화이팅! 1980년대 형제복지원엔 3,000명이 수용됐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길에서 자던 취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습니다. 최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끌려갔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국가에 대한 미움은 컸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 8년 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하기 전까지 숨어 살았습니다. 낮은 자존감 그리고 학습된 폭력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돌아가가 낙인이 찍혀버렸단 말입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젠 연극 무대에 서면서 자신감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내일아! 내일에! 내일에! 떠올 거다! 작품 제목은 편육입니다. 여러 부위 고기를 눌러 만든 게 얽히고 설킨 우리 삶과 닮았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경험을 배우로 데뷔라고 본인도 말씀하시니까 계속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부산시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착수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가려졌던 폭력의 진상은 곧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출신 배우의 삶도 어쩌면 이제 시작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청했다. 미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폼페이오 장관을 백화원 영빈관 오찬에 초대했는데 이 자리에서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한 날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4번째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을 백화원 영빈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지난달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묵었던 백화원 영빈관은 외부 손님들을 위한 최고급 숙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동행한 미국 언론의 취재 결과 회의는 약 2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고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찬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좋은 만남을 가진 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정말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게 괜찮은지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찬장의 자리를 함께했고 김 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만족한 듯 덕담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이라며 회담 결과에 만족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아침 방문은 대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 인사도 전했습니다. 오찬 중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번째 평양 방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사이에 빅딜의 서막이 열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됐는지도 관심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네. 당일치기 방북이어서 시간은 예전 방북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짧았지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날짜는 딱 하루였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은 그동안 두 차례죠. 두 차례 만남보다는 훨씬 더 길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3시간 30분 동안 만남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 오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화원 영빈관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을 해서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오늘은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네. 매우 좋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승인하고 또 직접 만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사전에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충분한 그 두 사람 간의 대화 또 사전에 많은 부분 조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좋은 날이다는 이야기는 결국 접점을 양국이 좀 찾았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 또 종전선언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의견의 일치가 나왔다. 네. 그렇게 우리가 우선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폼페이오 네. 장관과 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북미 회담과 관련해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네.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또 일정 등에 관심을 모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가 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지금 관심 사안인데요. 지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본다면 11월 6일 개최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6일 이전 개최 가능성 말이죠. 그렇습니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만약에 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선물 보따리가 네.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11월 6일 이전에 개최하면서 중간선거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실무적인 접촉을 지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무적인 접촉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판단에는 지금 회담 장소도 대체로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의 지금 중국 방문도 지금 오늘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를 직접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하는 형식을 거치면서 그런 이후에 아마 그 발표가 된다면 그때쯤 장소와 시간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날 장소는 어디가 유력할까요? 판문점 얘기도 나오고 뭐 제3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선 보도에 따르면 북측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 쪽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은 평양 순환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는 그 장면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그런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까지 갈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아마 워싱턴일 겁니다만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북한의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중국 비행기를 활용한 것도 꽤 부담을 안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판문점이 종전선을 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판문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유럽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판문점, 평양, 워싱턴 이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언론사들만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었습니다. 왜 전문가들 초청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문가 초청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꺼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연구 폐쇄, 그것은 결국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연구 폐쇄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찰단이 지금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최초로 풍계리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단추를 깨는 그런 사찰단의 방문이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한 또 판단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찰단 방문 네. 상당히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앞두고 얘기가 됐었던 빅딜은 영변 핵시설 폐기 그리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미국의 상응 조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가 됐을 겁니다. 풍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폭파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고 폐쇄가 이미 된 장소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동창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변 핵시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HEU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까지도 있는 곳입니다. 한 300여 곳의 핵시설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콤플렉스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구 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북한이 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북한 쪽에 그것을 내놓고 이것에 아마 큰 틀에서의 합의가 저는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또 북한은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플러스 알파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된 일부 조치를 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분위기는 북한도 반발짝 뒤로 물러서거나 또는 양보를 하고 미국도 100% 자기 고집만 하지 않는 그런 접점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북미가 기울이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흐름 자체를 만들어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그 흐름을 만들어냈다. 또 그것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꽤 많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대북 제재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발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대북 제재 완화 문제랄지 또는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문제랄지 인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이 여전히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중간 선거 이전에 제재 완화를 꺼냈을 경우에 역풍을 미국 내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미 간의 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논의를 해내고 그것의 어떤 실질적인 진행은 아무래도 11월 6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 중국이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관련돼서 중국이 어느 수준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종전선언 부분은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북미 중심으로 가고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 이런 공감대가 미중 간에 좀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번에 평양 방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 또 지금 당장 비핵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방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현재 무역 갈등 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중 간에는 보다 큰 문제들에서 부딪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의 입장들을 조금씩 좁혀간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아온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캐버노 취임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거세서 다음 달 6일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가 114번째 미국 연방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인준 반대 시위가 열렸지만 미 상원은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50, the nays are 48. The nomination of Brett M. Kavanaugh of Maryland to be an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s confirmed.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보수 우위의 구도를 갖게 됐습니다.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보수 우위가 한 세기 동안 지속하게 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캐버노 인준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oday on the heels of a tremendous victory for our nation, our people, and our beloved Constitution. 캐버노 취임을 계기로 여성과 젊은 층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등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른바 보복성 동영상 범죄, 연예인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곤충 같은 게 몸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지지 않는 느낌이라고 한 피해자는 그 고통을 말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갖고 있다. 사는 동안 후회하고 울게 될 거다. 한 통의 메일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때 쇼크였죠. 그때 완전 정말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는? 메일에는 남자친구였던 외국인 A씨와의 사생활 동영상 캡처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1분 1초가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사람 일단 유포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이나 소수에게 대가 없이 촬영본을 건넸을 때를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제공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A씨는 급기야 그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또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어디 해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캡처본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일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A씨는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일신의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촬영물을 얼마든지 해외 서버를 둔 곳에 또 유포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결국 A씨는 해당 캡처본을 그녀의 부모님에게까지 보냈습니다. 부모님한테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심장 쪽에도 막 무리가 오고 막 잠을 못 주무시고. 그녀는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포기죠. 왜냐면은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JTBC 어환입니다. 네, 그제 지나간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3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영덕 지역입니다.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천여 채 주택이 물에 잠겨서 지금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가게 안이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합니다. 제자리에 놓여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건져보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물건에 묻은 흙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건질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좌판이 펼쳐졌던 시장 골목은 쓰레기를 담은 포대가 가득합니다. 써보시면 지금 이런 게 한번 있어요. 하나도 뭐 쓸 게 없습니다. 물이 빠지자 땅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도 복구는 더딥니다. 버릴 물건을 꺼내니 텅 빈 집이 됐습니다. 밥솥이며 냉장고며 살림살이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나 쓸모없게 돼 당장 끼니부터 걱정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영덕에 309mm의 폭우를 뿌리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주택 1,30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재민은 550명에 이릅니다. 이재민들은 인근 교회와 마을회관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몸을 뉘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다 잠겨버렸으니까. 정부는 영덕 지역에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돼버린 인도네시아 상황도 보면 지진이 나면서 마을 하나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그대로 묻혔을 것으로 보이는 곳인데 구조나 복구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당국은 이곳을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방안을 유족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조택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진흙밭만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팔루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페토보 지역의 지진 당시 모습입니다.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변해 흘러내리는 집안 액상화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선 수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물러진 집안 탓에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곳을 포함한 마을 2곳을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안을 유족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팔루 도심 서쪽 마을 발라루아도 그 대상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푹 꺼지면서 온 마을이 폐허가 됐는데 이곳 역시 수천 명의 주민이 그대로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JTBC 조택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긴 방탄소년단입니다. 최고의 팝스타들에게만 허락돼 있는 미국 뉴욕의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마쳤고 언론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럽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어제 공연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선보이는 칼군무. 역동적인 리듬에 진심 어린 가사는 아미로 불리는 팬심을 몰고 다닙니다. 팬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진심으로 무대와 하나가 되어갑니다. 15회 공연에 22만 석이 10분 이내 매진되는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북미 투어 가운데 가장 많은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티필드는 일찌감치 뜨거워졌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부터 텐트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이틀 전이지만 이미 주차장은 BTS를 가까이서 보려는 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1,500명이 텐트 생활을 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은 열차 안에서부터 3355 모여 BTS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함성과 폭죽 속에 공연이 시작된 뒤에는 피부색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어 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BTS의 인기 비결을 묻자 열정이라고 답한 팬이 많았습니다. I love everything about BTS. I'm very passionate about them as people and what they do, and it really inspires me with I think like everything like that I do in my daily life. I make. 또 다른 팬은 BTS의 뉴욕 공연은 영국 비틀스의 뉴욕 입성을 연상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S는 시티필드 공연으로 미국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첫 한국인 가수로 기록됐습니다. 경제월간지 포브스는 레이디 가가, 비욘세와 같은 대형 아티스트 대열에 올라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밝힌 내용 앞서 전해드렸죠. 앞서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회의론이 이어졌었던 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해서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이 자리에서 구체화됐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도 오늘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북미 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훌륭한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상회담 계획이 아니라 훌륭한 계획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종전선언 등과 같은
보다 진전된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은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변화와 발전하고 있는 반도 지역 정세에 대해 평가했고 북미 양측의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해 국세청이 벌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4,500여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조사 건수로 불법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 가격이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서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집계에 따르면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IT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저녁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최소 14명 이렇게 목숨을 잃었고 또 13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IT는 2010년에도 규모 7.0의 강진으로 30만 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맑고 쌀쌀, 모래비, 그리고 더 추워졌는데요. 주말에는 태풍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본격 쌀쌀한 날씨가 걱정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서울은 올가을 최저기온인 9.2도를 기록했고 이번 주 계속해서 한층 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 곳곳에 비가 내린 뒤 낮 기온은 물론이고 아침 최저기온도 더 떨어지면서 이제 쌀쌀함을 넘어 추위까지 느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더욱 잘하셔야겠는데요. SNS에서도 요즘 날씨 때문에 겨울 떠올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손이 얼겠다, 이게 가을이냐 겨울이지, 내일 눈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겠다 하셨고요. 이제 가을은 없는 건가 하며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이불 밖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두툼한 옷 꼭 꺼내 입으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1년 동안 이어져온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권 남용죄를 비롯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논란이 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들, 뭐 뇌물의 액수라든가 또 횡령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에서 모두 많은 부분에 생각보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내 신뢰를 저버린 부분이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처음에 판결 선고를 받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많이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형량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만큼 죄질을 좋지 않게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스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술과 증거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스가 설립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 그리고 그 수익을 누가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또 나아가서 다스를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물려줄 그 부분까지도 다 검토했던 내역들이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스의 전현직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여졌던 문건들, 그 기록들,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 결과를 보면 누구라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던 부분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다스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대략 246억 원 정도 되고요. 뇌물 수수는 전체 1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가운데 85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역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은 뇌물 수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뇌물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원 이상만 됐다고 할지라도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판결 요지를 선고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11억 원 가량에서 그래도 조금 많이 꺾일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무죄로 선고를 했었고, 또 삼성으로부터 다스와 관련된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명확하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백준 기획관으로부터 이 삼성의 소송비를 대납한다는 부분을 보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전 것들은 다 뇌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부분이 85억 원이었던 것이고요. 네. 이만큼의 많은 액수가 있고 그 죄질로 봤었을 때는 결국 개인적인 이익, 본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회사인 걸 감춰가면서 운영했던 다스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 재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을 받았고, 또 일부 인정된 부분 역시도 어찌 보면 이른바 매건 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가성이 명백한 부분을 가지고 금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죄질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16가지 혐의 가운데 유죄로 판결된 혐의는 7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등이 나온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부하 직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의 논리는 뭐냐면 이 다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좌관들에게 이것을 검토하도록 할 그런 어떤 그 직무상 권한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직권남용이 되려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네. 그 내용을 봤을 때 남용에 해당해야 된다는 건데, 이 재판부에서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 어떤 법률이나 관련 규정들을 찾아봐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시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게, 결국 국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들어서 파악해 보라고 지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적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적인 목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외형적인 권한은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내용으로 봤었을 때 이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기소를 했던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아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지시할 권한조차 없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도 애초에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청와대에도 들어왔고 또 사적인 어떤 인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어떤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권까지도 동원을 했다는 거고, 그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직권남용죄 그리고 강요죄 등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경우가 청와대의 비서실을 동원을 해서 이 문체부처럼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개인들, 민간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봤었을 땐 지극히 부적절하지만 분명히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지시할 만한 권한은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을 처음부터 지시할 권한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 그런 권한이 만약에 정당한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정당하지 않다. 권한은 있었지만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봐서 유죄로 봤던 거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이 직권남용이 유죄가 선고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과연 맞는지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말이죠.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그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도 다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공소장에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검찰에 보고 싶다는 아주 요지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검찰이 실제로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들을 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법원에서 다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다 이 법원의 법관에게 들이밀게 되면 증거자료의 내용을 본 법관으로서는 잘못된 심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기재했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으로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해서 아예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예 이거는 볼 수가 없다. 이게 잘못된 검찰의 기소 형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한 겁니다. 네. 검찰은 이 같은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투게 된다면 검찰이 다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온 부분을 다툴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가장 핵심이죠. 다스의 실소유주 이 논란을 이번 1심에서 명백하게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봤지만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느냐가 항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텐데 실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아마 저는 항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결국엔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한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런 그 정당성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스는 본인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네.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한 송일관공사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저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많은 양의 기름이 저장돼 있었고 불길이 커서 소방관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관들은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검은 연기는 인근 건물과 도로는 물론 멀리 비행기 안에서도 선명할 정도입니다. 타이어 터지는 소리 같이 펑 소리가. 그다음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갑자기 불이 막 그냥. 경기 고양시 휘발유 탱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전 10시 56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근처 소방서 6곳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불길은 잡히는 듯 했지만 낮 12시 30분쯤 큰 폭발음과 함께 다시 타올랐습니다. 폭발 때문에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쯤 재난대응 단계를 3단계 최고 단계로 높였습니다. 불이 난 저장소에는 휘발유 440만 리터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주유소 140여 곳 휘발유 탱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불이 난 저장소 안 기름을 빼내면서 나머지 기름을 연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휘발유 탱크 화재는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17시간 만입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황예린 기자, 기름이 저장 탱크에 가득 차 있어서 밤새 진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죠. 네, 오늘 새벽 4시쯤 불길이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17시간 동안 불이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꺼진 겁니다. 큰 불길은 새벽 2시 45분쯤에 잡혔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장은 계속 통제되고 있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에서 어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어제까지 보이던 큰 불의 모습은 사라져 있습니다. 현장에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통제되어 있지만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현장을 계속 통제하고 진화 장비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현장에서는 혹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서도 한동안 검은 연기가 현장에서 계속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이 연기에 대해 소방당국 측은 유증기와 수증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스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기 속 유독 물질이 밤사이 낮게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송유관 측은 유독물질은 모두 불에 연소돼서 검은 연기는 단순 매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황혜린 기자. 이제 불은 모두 꺼졌고 오늘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될 텐데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파악된 화재 원인은 없습니다. 진화 과정에서도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오늘 낮에 현장을 둘러보고 이후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식 결과가 나온 다음에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에 목격자들이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 점과 현장에서 확보된 CCTV에 나온 내용 등을 종합해왔을 때 휘발유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 측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근처 도로 발파 작업 등까지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진압 현장에서 JTBC 황일인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이 해체가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미국 사찰단의 방문을 김 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이 자리에서 구체화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은 조만간 정상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시간 반가량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빨리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만난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다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확인을 위해 미국 사찰단의 방문을 제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언론을 불러 지난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사찰단의 검증이 빠져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진정한 핵실험장 폐기가 맞느냐며 비판해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서울로 와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과 차례로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난 사진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한국 또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역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앞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합의에 대해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보기 기대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까운 미래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입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등 관련 사진도 올렸습니다. 면담 사진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북측 관리들이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문은 특히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도자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로 2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오후 뉴욕주 스코헤리의 한 교차로에서 리무진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내리막으로 돌진했습니다. 리무진은 인근 주차장에 있던 행인들을 덮친 뒤 멈춰섰는데요.
이 사고로 리무진에 타고 있던 18명과 행인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리무진에 탄 사람들은 생일 파티장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콩고 공화국에서 대형 유조 트럭 한 대가 다른 트럭과 충돌한 뒤 폭발해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유조 트럭에 기름을 퍼가기 위해 사람들이 몰린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이 폭발로 인한 불길이 인근 주택가로도 번졌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많아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인도 남서부 지역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승객이 데리고 탄 원숭이가 갑자기 운전대 위로 올라선 건데요. 운전자의 제지에도 원숭이는 3분간 운전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해당 버스의 운전사는 승객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원숭이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운전자가 징계를 받자 현지에서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쇼핑몰에서 남자친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서 비용을 지불하자 해당 부스에 서 있던 남성이 자연스럽게 여성과 함께 나섭니다. 중국 하이난성의 한 쇼핑몰에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진행했던 남자친구 대여 서비스인데요. 뜨거운 반응에 다른 쇼핑몰에서도 이 서비스를 잇따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역할을 하는 남성들은 고객에게 옷을 골라주거나 함께 밥을 먹기도 하는데요. 1시간 동안 남자친구가 되어주는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0원 정도입니다. 이 서비스로 20대 고객층의 오프라인 쇼핑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당초 참가할 예정이었던 일본은 지난 5일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관함식 해상사열 때 해상자위대 함정에 태극기와 일장기만 달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 불거진 우길기 개항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해상자위대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그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그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국방부도 이에 맞춰가지고 일본 측에다가 원래 이제 그 마스터에 나가는 그 관함식을 이번에 하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그리고 이제 해당 국가의 국기 일본 같으면 이제 해상자위대 같으면은 일장기를 걸게 되겠죠. 이것만 걸어달라고 했는데 해군기는 이제 좀 그런 거를 지향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만은 일본에서 참가할 일이 없다. 그렇게 나왔고 결국 이제 여러 설전에 오가다가 일본이 관함식 참가를 하지 않는 걸로 대신에 어떤 세미나 같은 행사에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네. 근데 우길기를 못 달게 하면은 우리는 안 가겠다. 이게 적절한 겁니다. 지금 뭐 내로남불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한반도기를 쓰는데 거기에서 독도가 들어가 있는 점을 빼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그 평창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가지는 우길기로 상징되는 그런 이제 깃발의 개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거죠. 일본은 지금의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체제에서 하나도 변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경직된 자세를 보인 셈이죠. 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길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 결국에는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말이죠.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서가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한다 이런 정서가 우선 강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우길기는 1870년 이미 뭐 150년도 더 전에 일본에서 이제 그 육군기로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887년에 해군에서 군함기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깃발을 달고 쉽게 얘기하면 일본 내부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여러 가지 내란,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조선 침략, 그 이후에도 이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같은 여러 침략 전쟁에서 그걸 앞세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가 있는 청에서는 이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일본군은 1945년 이후에 해체가 됐고 54년에 자위대가 생기는 바로 그 6월에 깃발을 만들었는데 일본 그 육상 자위대는 8가지 선이 그어진 우길기, 그걸 8조기라 그러는데 네. 그걸 썼고 해상 자위대는 16개가 그어진 16조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전의 우길기가 부활을 한 거죠. 2차 대전의 패전과 무관하게 자위대에서 이걸 쓰게 되면서 벌써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에서는 일단 자위대를 상징하는 깃발로 아주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거죠. 지금 젊은 세대는 이거 왜 깃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고 이 깃발이 갖는 이전의 어떤 침략주의, 군국주의적인 그 향수 혹은 거기에 대한 그 주변국의 불만, 불안 그런 게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주변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나라의 어떤 온도가 굉장히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셈이죠. 네. 주말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자리에서 한 일본 배우가 자위대가 한 번쯤 과거사를 이해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일본 누리꾼들이 또 비난을 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뭘 잘 이제 모르는 사람 혹은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보다 일본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라는 게 이전의 침략과 관련이 있는 그런 건데 침략으로 일본이 얻은 게 전혀 없고 일본 국민도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어떤 역사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거죠. 독일 같으면은 탈나치화라 그래서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나 이제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나치의 생각을 탈색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주요 인물들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고요. 일본은 그런 과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난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독일은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이제 깃발들을 이후에 쓰지 못하게 법률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자위대가 부활하면서 이걸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서 행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참전한 일본 자위대는 이 깃발을 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쟁 범죄 가해국인 일본과 독일의 과거 반성, 사죄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독일의 나치 전범기 하켄크로이츠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우길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일본이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해서 일본 국내법으로 자기네들이 폐지를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뭐 실효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심지어 더욱더 문제는 이 우길기 깃발이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응원에서 지난번 이제 월드컵 같은 데서 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응원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광고에서 씁니다. 심지어 아사히 신문의 깃발에도 7개의 7조가 들어간 깃발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전통과 지금 현재의 어떤 인식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본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 촉구를 하고 외교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한일과의 교류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더욱더 깊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우길기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처는 좀 전보다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전 뭐 98년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8년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뭐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과 이제 합동 훈련을 하면서 뭐 해군기니까 일본에서는 우길기를 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와는 좀 다르고 네. 새로운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이전과 관례가 다르다는 얘기로 일본 그 자위대측에서 반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이거는 외교적 문제고 여러 가지로 상호 대화, 소통 그리고 양국민 간의 교류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의 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보 1호는 숭례문,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이죠. 빼어난 문화재를 우리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0번째 보물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동안 보물로 지정이 된 문화재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보물 1호 흥인지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동쪽 관문으로 6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생기면서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이듬해 흥인지문이 보물 1호로 지정됐습니다. 보물 지정이 시작된 지 55년, 단원 김홍도의 병풍이 2000번째 보물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건 보물로, 그보다 더 귀한 건 국보로 지정합니다. 이런 문화재는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이동이나 보존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보물이 간직한 사연도 많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재만 보물이 되는 건 아닌데 고대 그리스의 청동투구가 대표적입니다.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하면서 받은 건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보물 218호 은진미륵은 올해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218호는 영구 결번입니다. 못난이 석불로도 불리는 그 석불로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불구 조각으로 가치가 재확인된 사항입니다. 붉은 물감으로 새긴 모란무늬가 생기를 더하는 청자 모란무늬 매병. 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수원 팔달문. 해원 신윤복의 고혹적인 미인도. 모두 반만년 우리 역사의 숨결을 담은 보물들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6경기를 남겨두고 K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상하위 6개 팀으로 나눠 경기를 치르는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하기 전에 우승컵을 든 건 이번 시즌 전북이 처음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전북은 경기 초반부터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울산의 파상 공세를 받았습니다. 수문장 송범근이 선방쇼를 펼치며 전반을 실점 없이 마쳤습니다. 첫 득점은 후반 교체 출전한 로페즈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개인기로 수비수 2명을 제친 로페즈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하며 전북이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울산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후반 13분 절묘한 스루 패스를 받은 한승규가 강하게 차넣어 골을 만들었고 37분엔 김인성이 골키퍼 맞고 흘러나온 공을 침착하게 처리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양 팀의 희비는 경기 종료 직전 엇갈렸습니다. 전북은 손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동국이 골망을 흔들어 2대2 동점을 만들며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2위 경남이 제주에 패해 승점 55점에 그치면서 74점을 기록한 전북은 남은 6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게 됐습니다. 프로축구에서 상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르는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되기도 전 우승을 확정지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의 황금기를 이끈 최강희 감독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도 6차례로 늘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경남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방문 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8대2로 물리쳤습니다. 3연승을 거둔 롯데는 기아와 게임차를 한 경기로 줄이며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5위 기아는 잠실 경기에서 두산의 10회 말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며 4대7로 졌습니다.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한국 여자골프팀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인경과 유소연, 박성현, 전인지로 구성된 한국 여자골프팀은 어제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해
승점 15로 우승했습니다. 특히 김인경 선수가 잉글랜드의 브론테 로와의 경기에서 역전승해 우승의 1등 공신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대회 2위는 미국과 잉글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휠체어 펜싱 심재훈 선수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심재훈은 개막 이틀째인 어제 휠체어 펜싱 남자 플레레 개인전 준결승에서 홍콩의 청멍차이에게 10대 15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장애인 수영의 조원상 선수는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 59초 4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태풍 콩레이가 지나간 자리에 맑은 하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기까지 깨끗해서 상쾌한데요. 다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은 올가을 최저 기온인 9.2도까지 떨어졌고 이번 주 더욱 쌀쌀해지면서 곳곳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 22도에서 내일은 20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1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아침 기온도 주 후반에는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쌀쌀함이 아니라 추위마저 감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서울과 대전이 9도, 광주 13도, 대구는 14도를 가리키고요. 북한 지역은 중강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주와 대구가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북한도 최고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낮부터 더욱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합의와 관련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을 보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은 조만간 북미 회담에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휘발유 탱크 화재가 발생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가 시작돼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차 북미 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고용 문제 등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